사실 뭐 여기 보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큰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책에 또 어록처럼 그렇게 좋은 글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참 오늘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늦게 강연해 보는 건 처음인데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저도 아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제 또 이름도 만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많이 받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20대는 사람을 찍고 30대는 일에 미쳐라라는 책을 이제 최근에 제가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그 숙명여자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 지금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이런 또 멘토 역할 같은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선생님의 경험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집필할 감히 그런 용기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과 중국의 이제 관계가 이제 중국이 여러분들 명실공히 세계 미국과 더불어 G2 시대의 최고의 그런 정치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중국의 첫 유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좀 사명감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한국에다가 좀 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중국 얘기는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또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봉보다 사랑을 직장을 선택하라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거를 조금 준비는 했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로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요즘 아주 제일 주가가 높은 안철수 씨처럼 아주 유명인도 아니고 아주 여러분들 뭐 이 책을 통해 저를 처음 알게 되셨을 텐데 그래서 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충북 청주시 농촌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농촌동이라는 게 저게 여러분들 정말 믿기지가 않을 텐데 제 동네 이름입니다. 제 아마 대한민국의 농촌동이라는 이름은 아마 저희 동네밖에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왜 이러지? 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 농촌동 손들어 옛날에는 그 동네 이렇게 모여서 그 뭐 향후반이라고 애양반 이렇게 해서 막 동네끼리 모여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네 또 저기 집 가정 뭐 호구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농촌동 손들어 그럼 저희들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나중에 민원을 해서 이 동사무소 이제 뭐 시청 이런 데 민원을 해갖고 그 농촌동이 나중에 성화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동이 바뀌었는데 그 시골에서 제가 7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어요. 참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저희 위로 누님을 딸을 넷을 낳고 그 밑에 저희 형이 있고 제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고 아들 셋을 쪼르륵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남매입니다. 7남매고 제 이제 아버님이 거기서 농사를 지셨어요. 농사를 지셔서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제가 그 동네에서 그나마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모범생이고 그래도 동네에서는 조금 효자 소리는 좀 들었어요. 그때 효자가 뭡니까 시골에서 시골 농사 짓고 그때 저희들 뭐 소매 기고 돼지 키우고 집에도 뭐
개들, 강아지들 꽤 많았어요. 뭐 토끼, 없는 동물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런 거 하면 학교 끝나고 와서 소 풀 뜯으러 가고 또 뭐 소 같은 건 두엄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치고 또 기회가 되면 저기 그 모 심을 때는 가서 모두 심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업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걸 조금씩 도왔죠. 학교 끝나면 이제 거기를 가죠. 가서 좀씩 돕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골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도전하고 싶고 다른 데를 나가고 싶었어요. 청주에서만 저희들 동네는 보면 뭐 산하고 뭐 개울가하고 이런 것만 보였으니까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야, 나도 이제 좀 큰 데로 가보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학교에서 그 옛날에 왜 그 청소년 연맹 뭐 RCY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저쪽 미국 이런 데를 가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가고 싶어 갖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거기 가서 그때 지금 뭐 돈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4,500만 원 됐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게 하는 현지 이제 탐방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까? 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면 그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지금 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그래서 뭐 저희 소도 몇 마리 없는데 소 팔아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차에 안 되겠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나?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면 시체를 닦는 게 있다고. 가서 시체를 닦으면 지금 생각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염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왜 그 사람들 사망하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도 참 대단하시.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또 누가 또 해줘 갖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꽂힌 거예요. 좀 더 큰 세상을 보려면 나는 반드시 이걸 가야 되는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고 체육복을 준비했어요. 작업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청주에서 제일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까지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병원까지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제 사정 얘기를 했죠. 이러저러해서 돈이 필요하니 시체를 닦으러 왔으니까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아주 혼쭐을 나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가 끼었었는지 제가 있는 청주에서는 제가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큰 세계로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는 성공을 못하고 그때 미국을 못 갔지만 그 후에 뭐가 끼어서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때 어릴 때도 좀 간절했지만 제가 뭘 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했습니다. 그때 시체 닦는 건 제가 성공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하고자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했고 근데 어린 시절 제가 그 다니면서도 중학교 때도 저희가 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고 해서 충북대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있던 학교하고 이제 합병 비슷하게 해갖고 그 학교가 이제 좀 장학금도 좀 주고 성적 우수자들에 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공부도 좀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이렇게 좀 수위를 달렸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그러니까 제가 소풀도 여물도 뜯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학금도 좀 타고 어른들한테도 좀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을 제가 또 목표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게 한국의 사람들이 그 대학병 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성공을 하려면 이런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어릴 때 너무 강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그때 조금씩 욕심 부리고 이러다가 뭐 항상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괜찮았어. 고등학교 때도 3년 동안 학교 실장하고 간부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모범생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실패하고 그러다가 서울 가서 재수하고 이제 삼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정말 어디 한쪽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폐잔병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 그 삼수라는 게 삼수, 사수 요즘 많이 한다면서요.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삼수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재수까지는 좀 있었는데 삼수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동네 어른들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고 그래도 공부 조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학은 맨날 떨어지고 있고 서울에 또 그 청주에서 그 어려운데 또 다 이렇게 살림 이렇게 털어갖고 서울까지 유학 보냈는데 가서 이제 번번이 떨어지고 있고 참 저는 기가 막히더라. 저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이도 차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끌려가다시피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고민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너무 걸렸어요. 왜 나가 있다가도 또 그 병역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나가는 것조차도 되게 힘든 시절이었었어요. 아예. 그때 사실 저희들이 해외에 나간 것도 88년 올림픽 그때 전후에서 이렇게 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래서 대학 3번 떨어지고 군대 가서 있다가 제대할 무렵 참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그때 국내에서 제가 한 번 더 대학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고향에서 그냥 소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돈은 없지만 아까 시체 닦는 것처럼 저는 뭐 한다면 제가 하니까 저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모으고 거꾸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세상에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여러분들 큰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계산을 굉장히 완벽하게 할 것 같죠?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고민하고 바로 일을 추진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죠. 세세하게 다 따지면 수익이 안 나요. 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유학을 간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국내에서 있을까? 유학을 갈까? 그래서 미국 유학, 중국 유학, 해외 유학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유학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연히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연히 미국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 있다. 거기 가면 내가 무슨 경쟁력이 있고 거기서 내가 뭘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나한테는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중국이 이제 한국하고 막 수교하려고 하면서 막 뚫으려고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을 좋아했어요. 중국을 좋아하는 것보다 중국 책, 중국 고전, 수호지, 삼국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으면 밥도 안 먹고 맨날 며칠 그냥 책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서는 제일 좋았던 게 제가 뭐 지금은 조금 인상이 조금 그나마 부드러워졌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터프하게 아주 거칠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그 남자들의 의리를 저는 제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자들의 의리라는 걸 제일 숭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삼국지 수호지가 저하고 딱 맞았어요. 특히 수호지 같은 거. 이게 좀 뭐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을 죽여놓고도 친구한테 편지 한 장 받으면 그 사람은 가서 딴 데 편지 한 장 들고 가면 숨겨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리의 세계 그런 세계를 가고 싶었어요. 막연하게나마 중국의 그런 남자들의 세계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다가 그때 이제 중국이 한국하고 그때 이제 북방 외교 뭐 이런 거 하면서 중국이 이제 막 한국하고 뚫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때 1992년도 8월 24일 날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중국을 간 건 수교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못 갔죠. 그 수교를 하고 나서 제가 그해 마지막에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마치면 제대를 하면서 중국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무조건 혼자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계획만. 그래서 제가 중국이라는 데를 가서 도전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우울했던 거 이런 것들은 제가 털어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가자 목표를 정해놓고 일단 제가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심양 쪽에 그때 심양이라는 게 사실 뭐 어딘지도 몰랐고 뭐 중국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북경상해 정도 알았지 사실 여러분들 그때는 중국이라고도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금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중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양 쪽에 있는 그 랭귀지 스쿨 하는 그런 쪽에 하나 이렇게 그 허가서를 하나 받아놓고 그냥 막연히 중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중국을 딱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은 어땠냐면 심양이라는 데도 그때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행기 항공편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인천에서 천진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딱 타기 전에 어머님한테 그때 어땠냐면 그때는 중국이라는 중공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가면 내가 거기다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최소한 10년 동안은 못 들어온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비자 이런 것도 되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식 유학 비자가 아니었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시면서 뭘 먹고 싶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뼈다구 해장국을 꼭 먹고 싶다. 촌스러웠죠. 근데 그게 되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어머니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5돈짜리 호랑이 그림이 새겨 있는 그 반지를 금반지를 비상용으로 쓰라고. 그 당시에는요 중공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돈이 송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하나 받고 이 팬티 속에다가 조금해서 달러 주머니 하나 차고 가고 인천 가서 그냥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중국에 어딘가 떨어지겠지. 천진에 떨어지면 거기서 한국식으로 서울역이고 어디고 이제 가서 떨어지면 뭐 기차 타고 저 심양이라는 데를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갔어요. 근데 언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 갔네요. 배를 딱 타서 가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저한테 귀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도 인복이 있다는 소리는 조금 들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쭉 인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안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여자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언어가 안 되지만 중사람하고는 제가 대화가 안 되지만 그분하고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디를 가냐. 그래서 저는 지금 심양으로 목적지가 심양입니다.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공부를 하려면 북경으로 가야지 왜 심양을 가느냐. 북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기회가 좋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야 북경 가고 싶죠. 북경을 갈 수가 없으니까 북경을 안 갔던 거지. 그래서 그분한테 북경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적지가 바로 심양에서 북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배 안에서. 왜?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제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북경을 가도 어디 잘 데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북경을 간다고 하니까 그분은 걱정이지.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분 댁에 가서 제가 한 2, 3일을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북경에 가자. 그래서 북경에 가서 그분 댁에 가서 신세를 지면서 그분 남편분이 또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대학에 또 그 기숙사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기숙사를 소개해줘서 제가 거기다 거처만 마련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중고 공부를 했죠. 혼자. 그때 첫 돈을 조금 바꿔가서 이제 첫 식사를 하는데 그때 가서 말을 못하니까 길거리 혼자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누가 식사를 막 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위에다가 뭐 쑥갓 같은 거 파든지 막 올려있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저거 달라고 이제 손짓으로 딱 했더니 한 입 쑥갓 같아서 쫙 맛있게 딱 먹었으면 그게 중국에서 아주 제일 먹기 어렵다는 그 시향차이라는 거. 그 향채, 고수 알죠? 아, 첫 중국에서 식사한 게 가서 바로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겠더라고요. 그거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혹시 향채라고 하는 거?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중국어를 이제 서바이벌 중국어를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가져간 이 중국어 책 하나하고 사전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조그만 단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니하오 하면은 중국어로 하면 NIHAO 니하오 이렇게 해서 병음이라고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외워갖고 길거리 가면 뭐 아무나 보면 그냥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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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때는 외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잘해줬어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가면 조금 뭐 보면은 거기다 조금 더 제가 조금 이제 실력이 늘어서 결혼했습니까? 니제 훌러마 하면은 결혼했습니까입니다. 그러면 아저씨를 보든 할아버지를 보든 무조건 저는 외운 게 결혼했습니다밖에 없으면 결혼했습니다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몇 단어만 외워서 그걸 공부하고 들어오면 다시 그거 갖고 들어와서 또 하고 반복하고 저녁에는 가서 야시장에 서요 또. 야시장 서면 그 야시장 가갖고 저녁 내내 낮에 했던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저녁에 사람들 술 먹는데 옆에 가갖고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 되게 아주 너무 잘 대해줘요. 그렇게 제가 서바이벌 중국어를 그렇게 몇 개월 하니까 이게 실력이 팡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게 뭐 제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무조건 부딪히니까 늘더라고요. 왜?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어를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북경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경대학을 한번 딱 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어디 한두 번 떨어져 봤습니까? 그렇게 대학을 여러 번 떨어져 보고 북경대학을 갔는데 저한테는 꿈이었겠죠. 그 북경대학이라는 대학이. 너무나 큰 꿈이었죠. 그래서 그 북경대학을 딱 갔는데 여러분 북경대학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북경대학 이 봄이나 가을 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미명호라고 그 호숫가가 아주 아름답고 전통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 이게 확 너무 좋더라고요. 이 꿈에 그리는 이런 북경대학에 내가 발길을 한번 디뎠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뭔가 이게 또 뭐가 또 찌릿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네 대학이다. 그래서 그때 북경대학을 그냥 찜했습니다. 속으로 그냥. 아, 여기를 반드시 오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북경대학 아니면 나는 물러날 곳이 없다. 난 여기를 반드시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그 서바이벌 중국어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제가 새로운 북경대학이라는 목표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잠이고 뭐고 다 줄여가면서 정말 그거 하나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왜 그게 됐었냐면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2번, 3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다시 중국 가서 또 대학을 실패한다면 저는 인생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정말 나고병으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책에도 있지만 저는 그때 참 참담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다시는 내가 이런 걸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했죠. 해서 북경대학 가서 딱 갔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거기 잠시 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경대학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저도 참 뻔뻔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말하는 게 과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러저러해서 왔는데 저는 북경대학을 꼭 오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딱 하는 말이 예,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참 진짜 같은 한국 사람끼리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또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그럼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아무나가 아니니까. 나는 정말 아주 세상에서 굉장히 소중한, 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은, 정말 대체 불가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꼭 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중국을 가서 그 다음에 9월에 북경대학을 첫 1회 최초의 유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경대학 최초 입학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제 그 감정을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 저 속으로 이제 울컥하는데 그때의 저의 기쁨이라는 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이 캠퍼스를 밟아본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중국어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갈 때도 굉장히 제가 불안했어요.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때 중국의 북경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 여러분들 인구가 13억이니 15억이니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중에 북경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서. 2,000명이고 유학생 몇 명 따로 뽑고 그 중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건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중국 학생들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지 왜? 그 친구들은 보통 한 성에서 1등을 놓쳐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이면 보통 우리나라 인구 이상 되는 성도 많죠. 그런 데서 평생을 1등만 했던 친구들만 중국 전체에서 한 2,000명 골라서 오는 데가 북경대학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첫 수업을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갖고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리겠지라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정말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저기 남쪽에서 오신 분이라 좀 그 표준말을 잘 못해서 중국 애들도 좀 듣기 어렵다고 제가 위안이 됐었는데 그래서 정말 어렵게 거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우리 한국 학생회를 또 만들어서 제가 첫 번째 또 한인 학생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만났던 저의 아주 저하고 굉장히 깊은 그런 같이 공부했던 케빈 킴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그 뉴욕에서 한인 역사상 최초로 그 시의원 그 민주당 프라이머리까지 통과한 그런 케빈 킴이라고 그 친구를 제가 거기서 만나서 이 친구하고 뭐를 했느냐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또 병이 도진 거죠.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니까 뭔가 좀 글로벌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친구하고 해서 전 세계 북경대학은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유학을 오는데 거기서 그 친구하고 아고라라는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도 안 되면서 저는 조직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멤버가 한 30여 개, 사실은 30여 개국 학생들이 전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북경대학 가면 그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제 저쪽 좀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 몽고라 이런 친구들은 거기 북경대학 온 친구들은 거의 아버님이 대통령인 친구들도 있고 뭐 장관들 대사 자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친구들은 제3세계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딥니까? 뭐 미국, 유럽 전 세계 다 망라해 갖고 아고라라는 글로벌 그런 학생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문화 교류하고 전체 오는 친구들은 다 영어를 하는데 저만 중국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케빈 킴이라는 친구가 제가 얘기하면 통역해주고 그 친구가 열심히 잘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국제 학생회 제가 활동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국회의원 홍정욱이라는 국회의원 칠막실장 저자 있죠. 이 친구를 제가 또 거기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제 북경대학을 잘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이제 조금은 이제 조금 이제 알만하니까 뭔가 좀 딴 데로 가고 싶더라고요. 더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영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역시 아까도 했지만 아고라 활동을 했지만 맨날 중국어라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또 영국을 가자고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중국을 이제 동양 사람들, 한국이나 이제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 인식이라든가 또 중국 현지에서도 공부해봤고 다 봤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어라는 걸 또 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영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제가 또 듣기에 소아스라는 그 런던 대학의 소아스라는 대학이 중국하고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유학 오고 이런 친구들한테 마음속으로 거기가 또 막 또 두근두근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영국에 가자. 그래서 7월 달에 저희들이 제가 97년도 7월 달에 북경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하면서 바로 그냥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갈 때 제가 북경에서 만났던 제 여자친구,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는 거기 대학원을 공부하러 왔다가 대학원 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제가 설득시켜서 영국으로 데려갔죠. 그 친구는 중문과를 나와서 이제 중국 문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중국 문학을 공부하러 온 친구가 영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 집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도 중국에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저와 같이 영국을 갔죠. 그래서 영국을 가서 하자. 그래서 영국을 이제 같이 갔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다 해서 이제 갔죠. 가서 첫 영국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영국에도 그때 와이프는 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쪽에 제가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 거기다 알아보고 다 준비 다 했는 줄 알았대요. 중국에 올 때처럼 똑같이 간 겁니다. 가방 싸갖고 영국에 히드로 공항에 새벽 도착하니 그때 집 찾으러 다녔어요. 가방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것 같지만 한번 중국 갈 때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다가 나를 던져놔도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언어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돈, 언어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서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또 영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영어 열심히 하고 근데 영어를 하려면 거기서 또 영국에서는 또 대학원 가기 전에 영국은 대학원이 1년 코스입니다. 1년 코스라 하기는 짧은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공부하려면 그 디플로마 과정을 듣게끔 합니다. 되게 그 디플로마 과정에서 컨디셔널 오퍼를 줘요.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을 줍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의 그 전 과정 이 과정에서 네가 뭐 80점, 80점 이 점수를 넘어야지 거기에 대학원 과정을 입학을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녀보니까 대학원보다 더 어려운 게 이 과정이더라고요. 이 과정 때 정말 고3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통과해서 대학원을 가서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딱 했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야, 내가 그래도 북경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영국의 런던 대학 그래도 중국학의 세계적인 이런 대학에서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공부하고 가면 내가 한국에 가면은 뭔가 나를 불러준 사람이 있겠지. 정말 개선장군처럼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왔어요. 웬걸. 딱 돌아와 보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IMF를 맞았어요. 97년도, 98년도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중국에서 끝나고 바로 갔을 때 IMF 맞아서 심지어는 IMF를 맞아서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일시 귀국을 했었습니다. 귀국을 했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장학금을 운 좋게 탔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물론 좀 경제적으로 지금 IMF도 많고 좀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장학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섞여서 해갖고 운 좋게 받아갖고 그걸로 좀 버텼는데 물가가 너무 비싼 거고 그때 또 환율이 너무 또 올라갔고 제가 있을 때 영국의 저기 파운드가 거의 막 2배씩 올라가고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뛰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1,000원, 200~300원 됐던 게 뭐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가고 그랬으니까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저희 와이프는 지금 영국 얘기하면 영국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영국 영자도 얘기 못하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제가 먹었던 계란이 하도 계란을 많이 먹어서 지금 저도 계란을 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영어도 안 되고 그쪽에 공부는 굉장히 셉니다 사실. 정말 공부를 세게 시켜요. 좀 깊이 있게 시키는데 저희도 영국에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올 때 어디 버킹엄 팰리스 이런 데도 한번 못 가보고 그냥 학교하고 도서관만 있다가 왔으니까 정말 왜? 나가면 다 돈이고 뭐 저기 하니까 그냥 앉아서
계란 그냥 한 판, 한 20, 30개 이렇게 삶아놓고 그 한 2, 3일 동안 그냥 계란만 먹었어요. 눈만 뜨면 그냥 계란 먹고 또 책상에 논문 쓰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제가 영국에서 파티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영국에서 잉글리시 티, 그런 거, 티 한 잔 돈을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치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가방 같은 것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때 쌀가방,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쌀가방을 갖고 있는데, 그 쌀가방이 그 소호라고 차이나타운 가려면 저희 이제 사는 데서 한참 가야 됩니다. 거기를 쌀을 갖다가 한 10몇 킬로짜리 이런 걸 등에다 메고 여기들 가고, 그렇게 해서 교통비 아끼려고 10몇 킬로짜리 쌀 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유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또 중국 선생님을 거기서 만나서 그분이 또 아르바이트 주선해줘 갖고 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주선해줬던 게 그 비아그라 만드는 회사, 그 회사 것도 제가 그것도 뭐 더빙도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파이전가 그 회사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니까 또 저기 또 돈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공부를 잘 마쳤어요. 정말 마치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저한테는 졸업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었어요. 졸업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영어를 언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저는 졸업만 하면 그게 기쁨이었었고, 와이프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둘 다 같은 대학에 가야지 경비도 들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클래스에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이 뭐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이니 뭐 좋은 대학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어떤 친구는 심지어는 유엔에 취업이 돼 있는데 졸업을 못해서 그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게 영국은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굉장히 또 좀 심하게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는 졸업하는 자체가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마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죠. 오게 되면서 아까 잡을 찾아보니까 그때 중국학을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오히려 IMF가 막 어려우니까 중국 쪽에 관련된 연구소나 이런 데 사람들을 다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또 한 번 저한테는 또 좌절이 왔죠.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다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딴 데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밟아간다고 생각해 돌아와서 딱 개선장고시험 딱 왔는데, 저한테는 또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그 헤럴드 미디어 그룹의 경영 그쪽에 이제 그 인수할 때 같이 인수팀에 들어가서 도와주면서 그때 제가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때 보니까 중국 쪽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다들 실패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 왜 중국에서 왜 실패할까? 나는 중국 친구들도 많고 보니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기업들, 그 큰 기업들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가서 왜 뻥뻥 넘어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중국 관련돼서 한번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무슨 회사? 중국 투자 자문 회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뭐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이 있어갖고 우리 기업들을 좀 도와주자.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곳이고, 그 시장을 넘지 못하면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한번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제가 헤럴드 차이나라는 중국 투자 컨설팅 회사를 처음으로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건데, 그걸 차릴 때도 제가 중국에 이런 투자 자문을 해본 것도 아니고 컨설팅 회사에 있어 본 것도 아니고, 뜻만 가지고 그걸 갖다 혼자 다시 기획해서 만들면서 와이프랑 같이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해서 잘 런칭을 했죠.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들도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헤럴드 차이나에서 중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중국 관련된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쌓게 됐죠. 왜? 거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적인 사고만 갖고 들어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항상 한국 사람 생각 자체가 중국은 우리보다 이만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 중국을 제가 가서 공부하면서 느꼈을 때 정말 중국 젊은 친구들 이 눈빛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의 구심점이 돼갖고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런 게 정말 전 국민들이 다 모여서 일치단결해서 국가를 개혁개방해서 경제 발전시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큰 비전을 갖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우리는 중국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서 보면 방송 같은 거 보면 다 중국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 다 우마차 끌고 다니고 이런 거. 길거리 사람들 그냥 머리 안 감고 진짜 길거리 가다가 코 풀고 정말 이런 것만 나오고 제대로 된 중국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중국에 제가 그 북경대학 공부할 때 이 북경대학에 있는 아이들, 영재애들 이런 정말 똘똘하고 이런 친구들,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이 중국 가서 우리가 생존을 하면 중국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기까지 중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이만큼 내려서 봐요. 근데 반대로 저는 영국 가서 보니까 영국은 옛날에 그 대영 제국의 그 영광은 있었지만 대단한 그런 영국의 대영 제국 시절이 있었지만 영국은 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제가 놀라운 게 북경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는 얼마나 어렵게 북경대학을 갔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와서 우연히 만나면 하는 말들이 처음에는 야 이거 북경대학에서 공부하면 이거 한국 가면 학위가 인정이 되나? 저는 저는 아주 충격이었죠. 정말 멸시와 조롱과 수많은 것들을 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대학을 영국의 런던 대학 가서 딱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만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여기 런던 대학 가서 공부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인식 자체가 미국, 영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식을 갖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북경대학은 인식이 또 틀리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저 혼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요즘은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때 그 나이 때 선견지명이 있었냐 그럽니다. 이게 참 저는 참 이 멸시와 조롱부터 해서 선견지명까지 저는 참 많은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해안이 있었냐고. 젊은 나이에 제가 무슨 해안이 있겠습니까? 갈 데 없으니까 그때 정말 거기 삼국지 읽다가 간 건데 정말. 근데 그건 있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5,000년 역사 속에서 문화대혁명 한 10년 빼고는 뒤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세계의 중심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중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막연히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저하고 딱 맞아 떨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그 투자 컨설팅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구나.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갖다 그 사례들을 나는 벌써 머리에 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들어가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나 저나 이제 그 투자 컨설팅 회사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 어떤 최고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넘버 원보다는 저는 only one을 꿈꿨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항상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간 곳만 찾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유학 간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그 한국 투자 컨설팅 회사 이런 것들은 투자 자문 회사 이런 것들은 뭐 외국계 어떤 그 컨설팅 회사 이런 데서 하고 이런 걸만 생각하지 감히 차릴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겁도 없는 거죠. 외국 서양 애들 차리는데 왜 나는 못 차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서양 애들이 중국을 보는 것보다
내가 중국에서 공부한 내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더 할지 몰라도 그 중국의 심층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깊이를 이해하고 이런 거는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컨설팅하는 게 미숙하고 좀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더 전문가들이니까 보고서 잘 쓰고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저는 느껴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컨설팅 회사도 그래 차렸죠. 그 다음에 중국 가서 지금 부동산 사업하는 거. 부동산 사업하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거의 첫 케이스고 첫 성공 사례고. 그러니까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남들이 안 간 곳만 저는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넘버원을 지향하시는 분이 많을 때 저는 온리만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1등이 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1등이 되고 싶어 하는데 1등 되는 사람은 1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은 한국 사회가 좀 잘못돼서 1등만 인정받고 그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우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세상이에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1등이 안 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묻어간다든가 좀 뒤처진다든가 이러는데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주제가 이제 그 직장에 대해서도 하지만 직장도 여러분들 직장도요. 요즘 평생 직장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평생 그 직장에서 다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회사에서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평생 직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평생 직장이 없는 세상이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온리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온리만을 저 같은 경우는 저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걸 파고 중국 관련돼서 나름대로 뭐 컨설팅도 하고 지금 사업도 하고 중국 관련해서 일을 여러 개 쭉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라고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걸 할 때 어쨌든 차라리 나는 남들 같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 저기 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차라리 나는 롱런 하겠다. 어떤 면에선. 지금은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길게 보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 관련돼서 제가 그렇게 저희 어떤 그 캐리어를 쌓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저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중국 관련돼서 이렇게 다녀도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시장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거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또 투자 쪽, 부동산 쪽, 지금은 제가 중국의 또 외식 사업, 교육 사업 이쪽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안에서 또 제가 계속 또 다른 전문성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분야를 이렇게 나눠 가니까 저한테는 제가 그쪽에 분야가 전문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중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하는 거에 외식사업을 갖는 외식사업 전문가가 같이 붙으면서 저는 중국을 커버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저는 글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누구 이렇게 저 사람이 나의 경쟁자다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난 직장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뭐 나 혼자만 튀어서 오은이 많이 될까? 이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저는 직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맞는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의 컬러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은 되게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좀 묻어간다든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죠. 저도 잠깐 직장생활 신문사에서 할 때도 그럴 때도 저는 제가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때 뭐냐면 신문사가 중국의 언론사들하고 관련도 맺고 또 뭐 그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이럴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능력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서 그 회사도 제안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그 분야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제 오늘 저기 경찰청에서도 오시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오셨을 텐데 저는 어느 곳이나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것만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추진을 못 해요. 추진을 못 해요. 근데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면 맨날 이 친구가 엉뚱한 일 해갖고 일 저지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꾸 뭔가를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거 하면 안 되겠죠. 황당한 건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해보고 적당히 가능성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한 단계씩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막 정말 경쟁이 치열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뭐 넘버원이 되려고 뭐 치고받고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만의 영역을 하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버릴까요? 전 이제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이제 제가 숙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도 앞으로 지금 뭐 고령화 사회 이런 것도 온다는 건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고령화 사회, 여러분 앞으로 평균 수명 100세, 120세 된다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지금 20, 50 아닙니까? 20년 공부하고 20년 일하고 50년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벌어 50년 동안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걸 자꾸 연장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서로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고령화 사회가 오는데 여러분들 그 명절 때나 이런 때 부모님한테 추석이고 이래서 부모님한테 무슨 선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선물을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 실버 선물 같은 이런 거 한국에 저는 보니까 찾지를 못하게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몰라도 어른들용으로 좀 뭐가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는 걸 못 찾겠어요. 우리는 고작해야 뭐 홍삼 같은 걸 선물 드린다든가 그냥 상품권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앞으로 실버 산업이 발전할 이런 건 분명히 아는데 그렇다면 다들 그런 걸 예측을 하면서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런 쪽을 내가 준비해서 먼저 필요하다면 취미로도 그런 쪽에 가서 활동도 좀 하고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북유럽 이런 데가 아무래도 그런 산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여행을 가도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보면서 그러니까 미리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하면서 그런 관련돼서 글 같은 거라든가 요즘 뭐 인터넷 같은 거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글 같은 것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되면 어든 뭐 잡지사든 어디든 기회가 되면 글 같은 거를 좀 요청하는 기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일을 벌려야지 뭐가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책을 하나 그래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강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또 다른 강연 또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 강연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책도 쓰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또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블루베리를 이제 외국에 다니시다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부터 외국을 이제 캐릭터 사업 때문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쪽에는 블루베리를 생과로 참 많이 먹는다라더라고요. 옛날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문익점이 무슨 뭐 이렇게 거기다 들여오듯이 이 양반도 블루베리 골을 하나 몰래 데려와서 집에다 화분에다 심어서 키웠어요. 근데 블루베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비공식적으로 최초로 한국에 블루베리를 들여온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블루베리 협회 그 회장님도 아시고 그러세요. 그 블루베리 그 관련 협회. 그래서 하시는데, 일을 하시고 주말에 가셔서,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쪽 경기도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제 앞마당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조그맣게 땅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블루베리를 조금 심어서 블루베리가 재밌는 게요. 저는 블루베리를 몰랐는데 블루베리는 키우기가 참 쉽답니다. 왜? 종자가 수도 없이 많아서요. 거기에 기후에 맞는 종자를 심으면 된답니다. 그게 하나 강점이고 또 하나는 블루베리를 키우기 좋은 게 물만 잘 빠지면 된답니다. 배수만 잘 되면 잘 큰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블루베리 수확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키우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그렇게 키워갖고 주말에 가서 여기서 일하시고 주말에 가서 그 농장 가서 블루베리 키우고 이러셔서 지금 매출액이 1억도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기농 카페도 내시고 지금 그 올가라고 뭐 그런 그 유기농 거기에 가서 블루베리 2분께 들어갑니다. 그런 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로 시작된 게 이게 사업화가 돼버려갖고 이제는 유기농 카페도 만드시고 앞으로 유기농 그런 걸 계속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주말에 가셔서 저기 그 경기도에 농업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양평 농업학교 이런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 토양 공부하고 이러시려고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하죠. 그분 양력 같은 거 보시면 항상 농업학교 안경을 꼭 쓰시더라고. 되게 이제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뭐 꼭 돈이 있어서 뭐 땅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이 적더라도 내가 조그만 데다가 어디 할 수도 있고 지금요.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시골 같은 데 저도 시골 사는 거 너무 잘 알죠. 땅 같은 거 빌리려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평이라도 빌릴 수 있어요. 10만 평 빌려도 여러분 돈도 안 달라고 하고 거기 농사 짓고 농사 짓는 거 좀 나눠 먹자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농사 질 사람은 손 난립니다 지금. 내가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나는 직장에 얽매여 있으니까 뭐 못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각을 돌리시면 어떤 여러분들이 맞는 취미를 하시든지 취미 활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직장을 그만두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런 거를 먼저 나한테 맞는 거를 취미 활동을 하시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여러분 사업화시키면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조그만 카페 같은 거 하나 내 샵 하나 가게 하나 갖고 싶어 하시고 그죠? 뭐 빵집 같은 거 하나 갖고 싶어 하시고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하세요? 하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하나 여담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북경에서 이제 북경대학을 다닐 때 학교 다니기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방학 때마다 일을 안 저지르는 게 없습니다. 방학만 되면 제가 일을 저지르는 시즌이에요. 방학이 길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뭐 한 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 북경에 보니까 그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 중국어 배우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랭귀지 센터 같은 거 하면은 돈이 잘 벌겠더라고요. 초기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한 대학교에 찾아가서 그 대학교 총장님한테 단판을 받죠. 여기에 내가 외국 학생들을 받아올 테니까 이 사업권을 나한테 달라. 이 겁도 없죠. 이 대학생이 가갖고 총장님 어떻게 해갖고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그래갖고 사람 인맥관계 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총장님까지 어쨌든 가서 만났죠. 만나서 단판을 본 겁니다. 저한테 사업권을 주면 이 학교가 북경에 조금 외곽에 있는데 이 학교가 외국 학생들한테 유명해지고 뭐 나름대로 또 장점을 또 머리를 연구를 또 많이 해서 갔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업권을 제가 받았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진짜 누구 봉익임선달이 뭐 한강 대동강물 팔았다 그랬나요? 뭐 저처럼 자 학교에서 건물을 대고 학교 이름을 나는 쓸 수 있고 나는 사람을 모아서 거기다 랭귀스쿨을 해놓고 거기다가 사람 오는 만큼 강의실 대여료 이런 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 드는 게 없잖아요. 사람만 모으면 되잖아요. 응? 사람 모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북경에 있는 센터에 있는 데는 좀 값이 비싸고 뭐 그런 데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갖고 좀 더 서비스만 좋게 해주고 그 사람들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거 갖다가 여기 비용 주고 홍보비로 쓰고 그럼 난 돈 드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나름대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런 사업도 해봤고.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저는 그런 거며 또 중국의 방학 때도 중국의 그 뭡니까 그 전 지역을 그냥 혼자 한번 다 여행도 해보고 또 유럽에도 영어도 안 되는데 그때 유럽에 갔다가 또 돈 다 잊어먹었잖아요. 또 혼자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돈 다 잊어먹고 하여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좀 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저질러 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도 해보고 제 인생에서는 저는 거의 제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서게 됐지만 그냥 제가 살아온 자체가 그냥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그걸 잃지 않을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런 걸 메모해 놓고 실패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2보 전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자세가 있으면 저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뭐 멀리 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지금 요거 나오네요. 자, 이게 뭡니까? 저게 제가 지금 중국에서 제가 지은 빌딩입니다. 남의 게 아니라 제가 지은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지었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돈도 없이 지었어요.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고 유학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다가 정말 아주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한번 빌딩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한국 사람으로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저는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수많은 빌딩, 수많은 집들 중에 왜 내 건 하나도 없냐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욕하면서,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지금 자꾸 전세값은 올라가고 자꾸 쫓겨나고 지금 밀려나고 계속, 그죠? 저도 지금 내년에 또 뭐 전세값 올려도 될까 또 와이프는 벌써 걱정하던데. 그냥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저게 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저걸 할 때도 어떤 생각이냐? 제 가슴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마음속에 가졌어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뭘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에 대한 얼마나 그 의지가 강한지가 저는 첫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치밀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추진했는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런 빌딩을 갖고 싶고 뭐든지 최고의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노력을 했고, 그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저는 저 빌딩을 지으려고 매일매일 정말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옛날 그 부모님이 하는 마음으로 제 가슴 속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저 빌딩을 지었다 부쉈다 혼자 했습니다. 제가 무슨 벽돌을 한번 쌓아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빌딩을 지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빌딩을 보면 나는 저 빌딩보다 더 멋있는 빌딩을 짓겠다. 나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 제가 이 지역에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심양에.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정해놨죠. 정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중국에서 여러분 용적률 아세요? 여러분들도 용적률을 아시는데 저는 용적률도 몰랐어요. 용적률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랐으면 솔직히. 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이력이 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부동산 같은 데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전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부동산을 조금 더 나쁘게 본 편이었었어요. 이제 투기 뭐 이런 걸로 좀 안 좋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그 다음에 PF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서 PF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 같은 걸 만드는 거, 대출 받고 이런 것 다 PF라고 합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ABC예요. 그게 그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들은 ABC 수준밖에 안 되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빌딩만 졌다 부셨다 계속 했죠. 그렇게 하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느낌이 오더라고.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연세대학교에 디벨로퍼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세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등록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용적률 PF를 배웠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배우고 감이 오고 이쪽에 가서 중국 가서 이 부동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가서 협상을 했죠. 정부하고 가서 협상을 하고 한국금융권하고 협상을 하는 건데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정부 같은 데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신용으로 정부하고 어떤 그 관시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런 땅을 우선권을 달라. 그래서 MOU를 맺는 그런 과정까지 갔죠.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전 돈도 10원도 없는 놈이 정부한테 가서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약속해달라. 그래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하고 금융권에 와서 이 사업성을 갖고 금융권하고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금융권이 사업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부 약간의 투자를 얼만큼 받아주고 뭐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금융권에서 기적적으로 제가 PF를 처음 일으킨 겁니다. 이게 아마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부동산 사모펀드 1호 펀드일 겁니다. 그래서 그 1호 펀드에 제가 이때 1차 260억을 PF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28층짜리 쌍둥이 빌딩을 제가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하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올 초에 다 갚았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첫 성공 사례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저한테는 작품이죠. 작품이고 저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저걸 제가 이제 말은 좀 뭐 시간상 제가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걸 이루기 위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걸 표현하는 게 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귀인 그 귀인들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사람을 가장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굴러가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사람이다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면 세상에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귀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귀인. 자, 여러분 귀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양반 리카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리카싱이 누굽니까? 리카싱이 중국 홍콩 최고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부자죠. 정말 부자입니다. 리카싱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 리카싱이 홍콩 사람들이요 1달러를 소비를 하면 그 중에 5센트가 리카싱 주머니에 들어온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기업 이런 거보다 훨씬 큰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 옛날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부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비교되냐면 우리 한국의 그 정주영 회장처럼 비견되는 아주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15살에 이분 아버님을 잃었어요. 아버님을 잃고 그 아버님을 잃고 나서 리카싱이 이제 그 가장이 된 거죠. 가장이 되면서 하루에 정말 뭐 16시간, 20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꾸려나가면서 일을 했어요. 자,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양반 맨날 속옷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저녁에 야근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양반은 출퇴근을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런 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지런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지런한 건 사업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 귀인을 만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아까 조그맣게 이렇게 빌딩을 짓는다든가 큰 일을 도모할 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까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귀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귀인이란 성공의 고지가 코앞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으로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쇼팽 이야기 책에서 보셨습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까? 쇼팽이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 리스트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는데 쇼팽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 음악적인 재능을 본 거죠. 근데 기회를 주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한 음악회에 가서 그 리스트가 연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 끄고 쇼팽이 연주를 하게 했죠. 그래서 이 쇼팽이라는 사람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알리는데 리스트가 도와준 겁니다. 리스트가 쇼팽의 귀인이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귀인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런 귀인을 만나면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귀인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귀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귀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리스트가 지금 쇼팽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도 뭐 어렵게 어쨌든 쇼팽한테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만들어 줬겠습니까? 자, 그럼 만들어 줬더라도 쇼팽이 그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려면 자기가 능력 없이 준비 안 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쇼팽이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 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 통장 아닙니까? 사람 통장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리 아시잖아요. 아인슈타인한테 한 기자가 물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할 때. 아인슈타인한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든지 뭐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복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리 정말 무섭습니다. 복리는요 처음에 여러분 복리 이자 써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재테크 통장 하나씩 갖고 계세요? 복리 통장?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복리 통장들 많이 권하죠. 이거는요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벌어질 수. 복리가 뭡니까? 달리하고 복리하고 달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다시 이자가 또 붙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꽁꽁꽁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사람도요 은행에 여러분들 돈을 저축하듯이 사람도 여러분들 사람 통장에 저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통장을 만드세요. 사람 통장 만들어서요 그 사람 통장들이 큰 가치를 계속 낼 때 그게 복리 통장처럼 사람 복리 통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은행에서 재테크하는 복리 통장하고 사람 복리 통장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왜? 은행에서 하는 저 복리 통장은요 돈이 딱 정해져 있고 얼마큼 올라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쓰면 줄어요. 사람 복리 통장은요 쓰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 사람 통장에서 여러분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 친구의 사람 통장에 사람을 꺼내다 여러분들 도와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주변에 친구들이 그냥 다 같이 아무것도 그냥 순수한 학생들 시절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학생 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때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5년, 10년 돼서 성장해서 만나보십시오. 이거는 스스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왜? 친구들이 내 사람 통장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발전하려고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발전해서 만납니다. 꽁충꽁충 뛰죠. 그 친구들이 힘이 돼서 같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친구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케빈 킴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정치하는 친구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도 대학하고 다니면서 이제 강연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친구들 저하고 벌써 20년 전에 만난 친구가 지금 그렇게 아주 우리를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미국의 그런 한 정치가로 큰 정치가로 자리를 잡았죠. 또 그때 북경대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강광무이라는 친구가 벌써 저랑 같이 맨날 저기 공부하고 이런 친구가 지금 서울 법대 교수로 이번에 와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우리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벌써 그런 친구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미 성장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해서 일을 하면 더 힘도 커질 수 있고 큰 일도 도모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사람 통장, 사람 복리 통장을 제가 만들려고 어떻게 안 권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은 성공을 한 것도 다 순간순간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아까 그 조선족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도 이 역삼동 테헤란로 그 비싼 땅에 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무상으로 사무실을 주셨고요. 또 다른 저를 아시는 지인분들께서 저한테 또 투자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골프 선수 박지은 선수도 저한테 그래서 그 아버님 통해서 저한테 투자까지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마움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평소에 제가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괜찮은 친구구나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걸 하려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여러분 사람 통장에 사람이 넉넉하고 그런 사람 복리 통장을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어야지 도움을 받는 거지. 그게 없으면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 복리 통장, 사람 통장은 어떤 때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저는 20대라고 봅니다. 20대. 왜?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예요. 20대 때 여러분들이 사람 통장, 사람 복리 통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껑충껑 뛰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기 혹시 이제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 아, 혹시 나는 늦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금 복리 그 이자가 조금 적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인생의 귀인을 만날 걸 저는 한국에 권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 제가 사업하고 있는 저 그 심양에 사는 그 부동산 개발 사업 저거 PF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주변에 귀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한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공부했다 뭐 했다 하면은 그냥 평판이 서로 다 합니다. 수만 명이 있어도 수십만 명에서 다 합니다. 아, 제가 누구다 어떻다 이런 걸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비슷한 업종이나 이런 동종 업계에서는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몰라도 들어본 게 있고 다 알지 않습니까? 쟤 뭐 어때, 뭐 어째,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걸 PF할 때도 금융권에서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사업성이 저는 뭐 최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죠. 사업성은 당연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그런 개발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PF도 모르고 그냥 그런 초보 수준의 사람한테 저런 큰 자금을 PF를 받을 만한 그런 행운이 왔다는 건 저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적이었죠. 물어보니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당신 뒷조사를 많이 했대요. 했는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한테 김만기를 다 물을 때마다 평이 다 좋더랍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서 평판이 얼만큼 중요하냐를 처음 느낀 게 이 평판이라는 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쌓아와서 저기 사업을 한순간에 날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그 평판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도 중요하고 귀인도 만나야 되고 평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련의 그런 그 과정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람 통장 꼭 여러분들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멘토, 롤모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했죠.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멘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이 멘토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이제 교수님이 한 분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멘토에 대해서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멘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멘토 혹시 있으시죠? 안철수 씨는 한 300분 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멘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멘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멘토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멘토를 사람들은 무슨 혼인서약 하듯이 오늘부터 당신을 나의 멘토로 임명하노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멘토가 굉장히 다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 멘토로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 쪽에 멘토가 있고, 법률 쪽에 멘토가 있고, 중국 쪽에, 저도 중국을 하지만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한테 또 저는 또 자문을 받고 있고, 사업할 때 고민 있으면 찾아가는 분이 계시고, 다 연령대별로 분야별로 다 멘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멘토라는 걸 전혀 몰라요. 제가 멘토라고 하면 그분들 아마 쑥스러워하실 거예요. 저 혼자 멘토로 생각하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 구하고. 근데 멘토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멘토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습니까? 저는 10년 정도 차이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멘토가 너무 나이가 나하고 가깝게 있으면 이제 공감대는 형성하기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단편적인 조언밖에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멘토가 보통 이제 부모님이 멘토가 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겠지만 부모님하고 연배 차이가 20, 30년 보통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딸하고 40년 차이 나는데 그게 되면 이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럼 그것도 또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멘토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교감도 잘 되고 그리고 그런 멘토들이 중요한 건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멘토가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만나지를 못해요. 어려워서 못 만난다든가 멀어서 못 만나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야별로 멘토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책 뒤에도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후배님이 또 저를 또 멘토라고 또 이렇게 또 추천사에 또 쓰셨죠. 근데 아유 그렇게 하셔서 저도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쑥스러운데 근데 여러분들 멘토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꼭 멘토를 만드시고요.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 꼭 권하고 싶어요. 롤모델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국의 등수평이라는 분을 저의 참 일생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뭐 그분은 너무 진짜 크신 분이라 제가 감히 이렇게 입에 담기도 저기 할 정도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 중국의 그 어려웠던 중국의 이 문화대革命 이후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78년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을 일으키고 자기가 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다 장기나 이런 걸 또 기증을 하시고 그냥 떠나신 아주 큰 이제 거인이시죠. 저는 이제 그런 분을 굉장히 저의 이제 롤모델, 저의 삶의 지침, 삶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물론 그분의 또 이제 그 과오는 또 뭐 따로 또 할 거지만 제가 존경한 부분만 제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짐 로저스, 워렌 버핏, 리처드 브랜슨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저하고 삶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사회 환원을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저는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 뭐 큰 관심도 없고 그런데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저는 정말 그 큰 돈을 내놓으시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시고 빌 게이츠 재단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기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통들 돈 내놓으시면 다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신 말씀이 빌 게이츠가 내가 기부한 돈을 더 잘 쓸 것 같아서 여기다 기부한다.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아주 큰 기부를 하셨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뭐 모든 걸 떠나서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이나 그 짐 로저스 이런 분들은 정말 모험심 강하고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 그런 책 있으면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뭐 굉장히 모험심 강하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제 마음속에 롤모델을 삼고 있고 항상 저는 그래서 롤모델을 찾아다닙니다. 빨리 더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내 인생의 표본이 되고 지침이 된 그런 롤모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사람 통장, 사람 복리 통장 반드시 여러분 만드십시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